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애착 관련 책의 한 챕터, 특히 집착형 애착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해요. 네, 관계 속에서 느끼는 그 불안함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강렬해서 오히려 좀 힘들어지는 마음. 여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내용은 집착형 환자 자신의 마음을 위한 자기 만들기. 이런 제목의 챕터 내용입니다. 아, 자신의 마음을 위한 자리 만들기. 네, 이 집착형 애착의 핵심은 뭐랄까, 관계에 대한 깊은 갈망. 근데 동시에 그 관계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아주 큰 불안감. 이게 같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갈망과 불안이 함께. 네,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 복잡한 내면, 또 관계 방식을 좀 더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이 집착형 애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종종 비교되는 회피형 애착이랑 어떻게 다른지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아주 딱 비교해서 보자면 회피형인 분들은 겉으로는 되게 독립적이고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네. 다른 사람하고 너무 가까워지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고요. 오히려 혼자 있는 걸 더 편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죠. 아,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걸 좀 약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려워해요. 반면에 그럼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 집착형은 정말 정반대네요. 그렇죠?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정말 간절한데, 동시에 상대방이 날 떠나지 않을까,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관계에 계속 매달리게 되는 거죠. 이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상대방하고 정서적으로 아주 강하게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커져요. 네. 심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그냥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은 합병 갈망, 뭐 이런 상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합병 갈망이요? 와,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좀 안타까운 점이랄까? 그렇게 간절히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행동들 있잖아요. 네네, 그게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너무 부담스럽거나 숨 막히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원치 않게 사람들을 밀어내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런 역설적인 패턴이 자꾸 반복되곤 하죠. 이런 어려움의 뿌리를 좀 따라가 보면 어린 시절 경험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어린 시절이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내가 힘들다는 걸 아주 크게 표현해야만, 막 과장해야만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겨우 관심을 보여주고 돌봐줬던 경험. 이게 반복되면 내 감정이나 욕구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다른 사람 반응에 맞춰야만 관계가 유지되는구나 하고 배우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걸 들여다보기보다는 자꾸 외부 신호, 다른 사람 표정이나 반응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뭐 내가 서운함을 느끼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다독여주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네. 늘 다른 사람이 나를 괜찮다고 말해주거나 나를 달래줘야만 안심이 되는 패턴.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죠. 스스로를 위로하고 진정시키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아, 스스로를 달랠 수 없다는 믿음, 그게 깊이 박혀 있어서 그렇군요. 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되나요? 자료에서는 히스테리성 패턴이라는 걸 언급하던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네, 그 히스테리성이라는 용어가 좀 강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감정 표현이 아주 극적이고 뭐랄까 연극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의미해요. 아, 연극적이요. 예를 들면 기분이 갑자기 막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크게 오르내리고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과장된 행동을 하거나 때로는 좀 유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방식 이런 걸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행동들 밑에는 사실 나 좀 봐주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는 그 간절한 외침이 숨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밑바탕에는 그 욕구가 있는 거죠. 관계가 시작될 때는 엄청 뜨겁고 강렬할 수 있지만 좀 불안정하고 위태로울 수 있겠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다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경향도 있다고요. 네, 그런 경향이 강할 수 있어요. 자신의 어려움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내 안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직접 들여다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상대방이나 상황 탓을 하는 게 덜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치료 과정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치료 초기에는 정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마치 당장 이 고통에서 꺼내달라는 듯이 아주 절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네. 이런 모습은 사실 치료사에게도 굉장히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빨리 해결책을 줘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거나 때로는 그 끊임없는 요구에 좀 지치기도 하고요. 환자분 스스로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선생님이 나를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무력함 뒤에 숨겨진 힘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 좀 흥미로웠어요. 네, 맞아요. 겉으로 보이는 그 무력감과는 별개로 사실 그분들 안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힘과 자원이 분명히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다만 그 힘을 제대로 발견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치료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안전기죠.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요.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아도 비난받거나 버려지지 않을 거다 하는 깊은 신뢰감을 주는 환경, 이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환자가 자신의 가장 취약한 모습, 오랫동안 숨겨왔던 상처나 두려움을 안심하고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이걸 제공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관계를 해치는 익숙한 패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감정에 휩쓸려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려는 모습,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직면시켜주는 작업도 필요해요. 지금 많이 불안하신 건 알겠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대신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하고 대안적인 방법을 같이 찾아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료에 나온 그 일레인이라는 분 사례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네. 능력 있는 전문직 여성이지만 이별 후에 극심한 애착 불안을 겪었는데 치료를 통해서 자신의 불안이 단순히 지금의 이별 때문만이 아니라 어릴 적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무력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깨달음이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네. 어린 시절에 엄마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늘 잘해야만 했던 경험, 그 속에서 느꼈던 깊은 무력감과 불안이 성인이 되어서 겪는 관계의 어려움과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아, 정말 큰 깨달음이었겠네요. 그렇죠. 치료사가 일관되게 곁을 지켜주면서 공감해줬기 때문에 그런 아픈 감정들을 마주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겠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안전기지의 역할이겠네요. 정확해요. 이런 안정적인 치료 관계를 경험하면서 일레이는 중요한 변화를 겪게 돼요. 첫째는 계속 연락하거나 확인하지 않아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 이걸 배우고요. 네. 둘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고 견뎌내는 힘. 이걸 기르고요. 오, 셋째는 과거의 아픈 기억과 현재 현실을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죠. 구분하는 능력. 네. 특히 치료 초기에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고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치료자가 옆에서 지금 많이 불안해 보이시네요. 혹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닐까요? 하고 감정을 읽어주고 함께 조절해주는 과정, 즉 공동 조절이 꼭 필요해요. 공동 조절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도움으로 감정을 배우고 조절하는 법을 익히는 거랑 좀 비슷하네요. 네, 비유하자면 그런 과정하고 비슷해요. 치료사는 마치 환자의 감정 변화를 감지하는 가이거 개수기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환자가 스스로는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언어로 표현해주고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가이거 개수기요. 비유가 재밌네요. 네, 표정이나 말투, 몸짓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들, 이런 걸 섬세하게 포착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환자들이 자신의 약점이나 어려움을 축소하고 강점만 부풀리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자신의 부족함이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일 거예요. 수치심. 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런 감정을 피하려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치료사는 이런 방어적인 모습까지도 이해해주면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혹시 이런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요? 하고 함께 탐색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네. 치료사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단순히 환자의 말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느끼고 행동하는지의 그 맥락을 이해하도록 돕는 거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남편이 나를 무시했어요 라면서 막 격분할 때 치료사는 정말 무시했는지 아닌지 그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 네. 남편의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무시당했다고 느끼셨나요? 그때 어떤 감정이 올라왔나요? 혹시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환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감정 반응의 뿌리를 탐색하는 거죠. 아, 그 뿌리를 찾아가는 거군요. 네, 환자의 감정을 충분히 인정해주면서도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하고 다른 관점을 생각해 볼 여지를 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헤아리는 능력? 이걸 성찰 기능이라고 하던데 이걸 키우는 게 목표군요. 맞습니다. 흑백 논리가 아니라 좀 더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거네요. 네. 그러려면 치료사 스스로도 환자의 그 강렬한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치료사도 힘들겠어요. 그렇죠. 환자가 과거에 상처받았던 관계 패턴을 치료 관계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재현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치료사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막 밀어내는 행동을 할 때, 네. 치료사가 여기에 휘말리지 않고 그 패턴을 알아차리고 건강하게 다뤄주는 경험, 그 자체가 치유적인 힘을 가져요. 아, 결국 치료 관계 자체가 변화의 핵심 동력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믿을 수 있고 이해받고 버려지지 않는 안전한 관계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 패턴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환자들은 머리로는 치료사는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결국 내 이런 모습을 보면 질려서 떠나겠지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치료사는 그런 두려움 앞에서도 꾸준하고 일관된 모습으로 곁을 지켜주는 회복 탄력성,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치료 과정에서 성적 전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환자가 치료사에게 연애 감정 같은 걸 느끼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네,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 큰 집착형 애착 성향의 분들에게서 드물지 않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네. 치료사는 이걸 문자 그대로의 로맨틱한 감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아, 이분이 지금 나와의 관계에서 깊은 애착과 연결을 갈망하고 있구나. 혹은 과거의 어떤 관계 패턴이 지금 여기서 재현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그 이면의 의미를 탐색하는 게 중요해요. 아주 섬세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죠. 정말 섬세하겠네요. 특히 경계선적인 특징을 함께 보이는 경우에는 감정 조절이 더 어렵고 관계에서의 혼란도 더 클 수 있다고 했어요. 무화시키는 벗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 그거는 상대방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내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 이걸 이제 합병공포라고 하고요. 네, 합병공포. 또 너무 멀어지면 상대방이 나를 버릴 것 같은 두려움. 아까 말한 유기공포. 네. 이 두 가지 두려움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극심한 딜레마 상태. 이걸 말해요.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와, 정말 힘들겠네요. 네, 그래서 치료사는 이렇게 격렬하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환자가 안전하게 느끼고 표현하도록 담아주는, 즉 컨테인하는 역할을 해야 해요. 마치 큰 그릇이 되어서 환자의 감정을 받아내고 함께 견뎌주는 거죠. 아, 담아주는 역할. 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경험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학대나 방임 같은 경험이 어떻게 이질적 자아라는 걸 만들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포나지라는 학자가 설명한 개념인데요.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야 할 부모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학대나 비난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요. 네. 그들의 부정적인 메시지, 예를 들어 너는 쓸모없어, 너는 귀찮은 존재야 같은 말들을 마치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 즉, 타인이 나에게 투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내 안의 일부처럼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게 이질적인 자아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온전히 긍정적으로 느끼기 어렵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불신과 불안이 반복될 수 있어요. 와, 그럼 트라우마를 다룰 때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과거 일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연결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군요. 네. 고통스러운 기억에 의미를 부여하고 흩어진 조각들을 맞춰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치료사는 이 과정에서 환자가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매우 신중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환자의 힘든 감정이나 행동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이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도 강조되었어요. 경계 설정이 왜 중요한 건가요? 명확하고 일관된 경계는 환자를 벌 주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치료 관계를 안전하게 지키고 환자가 현실 세계의 건강한 관계는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배우도록 돕는 틀이 되어줘요. 틀이요? 예를 들어 치료 시간 외에 밤낮 없이 연락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환자에게 관계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서로를 보호해 주는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네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환자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관계가 예측 가능하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아, 안정감. 그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결국 보여지고 이해받는 경험의 힘이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치료사가 안전 담요처럼 든든하게 지지해주면서 환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진짜 마음, 예를 들어 분노 뒤에 두려움 같은 거요. 네, 그렇죠. 그걸 알아차리고 이해하도록 돕는 과정 자체가 치유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을 넘어서요. 관계 속에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내면의 힘과 회복 탄력성을 발견해서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 챙김이나 명상 같은 기법들이 감정에 압도되기 쉬운 분들에게 스스로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어요. 잠깐이지만요. 아, 마음 챙김. 네.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그냥 알아차리는 연습. 이걸 통해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좀 더 안정감을 찾도록 돕는 거죠. 네. 오늘 집착형 애착에 대해서 정말 깊이 들여다봤네요. 관계를 간절히 원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큰 마음, 그 뿌리와 어려움, 그리고 변화를 위한 여정까지. 자,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나요? 혹시 좀 공감되는 부분이나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으셨나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초기 경험이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기는 건 사실이지만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변화의 가능성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희망적이네요. 그렇죠. 때로는 힘든 감정을 마주해야 하는 여정이지만 그 끝에는 더 단단하고 풍요로운 나 자신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에 가장 크게 와닿았던 통찰은 무엇이었나요? 한번 곱씹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색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